그 내부적인 상세한 사항은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카에서 실시한 이 공공협력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는 트랙 1입니다. 트랙 1 중에서도 이게 딥 신속 컨설팅이라고 해서 퀵 딥이라고 그러는데 퀵 딥이라고 해서 보통 이 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발굴, 사업 시행 이런 식으로 해가 보통 3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거는 1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사업을 발굴해서 납품까지 하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세종시하고 한남대학교가 같이 추진해서 이루어낸 사업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세종시는 루앙프라방주하고 나름대로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문화 협력 관계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요번에 경제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해본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이니까 8개월. 8개월 안에 정말 아주 인텐시브하게 일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트랙 1은 뭐고 트랙 2는 뭐냐? 여기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트랙 1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퀵 딥이라고 해서 1년짜리 사업이고요. 트랙 2라고 하는 것은 2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트랙 1은 민간하고 공공이 협력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공공협력 사업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코이카에서도 그냥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는 달리 공공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더 신뢰를 하면서 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 1은 민간하고 공공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데 트랙 2는 정말로 공공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1년, 저거는 이제 3년 정도 이상이 되는 거고요. 예상 규모는 이것은 5억이 되는데 트랙 2로 들어가면은 저것은 100억까지 들어갑니다. 100억 이상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1년짜리니까 주로 컨설팅이 주가 되는 것인데 저쪽에서는 완전 시스템을 빌딩한다든지 어떤 센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협력 사업으로 거기까지서 대부분 나오는 건 이렇게 트랙 1, 트랙 2 그리고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발표할 내용이 트랙 2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트랙 1의 선정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2개의 공공기관이 신청을 해가지고 1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3.7대 1, 맨 밑에 3.7대 1이 있는데 저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됐어요. 아시아 태평양에는 25건이었는데 4건이 돼가지고 6.25대 1. 그래서 된 나라가 몽골, 베트남, 네팔, 라오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이한 거는 중동 CIS 국가 같은 데는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이 각각 2개씩 됐습니다.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상대국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업무가 진행이 빠르면은 많이 해줍니다.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데서는 물론 좋은 사업들도 많지만 그 나라가 굉장히 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25나라가 했는데 이제 25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라오스의 지자체 세종시 한남대학교 5억 사업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공공협력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협력 사업은 메인 신청자가 누구냐면 그 공공기관이래야 돼요. 그래서 중앙부처거나 지방자치단체거나 공공기관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4개 중에서 대부분이 식품의약안정처, 정부부처, 두 번째 네팔, 법제처, 정부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인천국제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 물론 트랙 2 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경력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트랙 1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중에서 세종시만 됐고 또 여기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는 한남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한남 여기서 이제 대학이 관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인트로 이 사업을 성사시킨 데는 한남대학교밖에 없다. 그리고 트랙 1에서 또 이것을 성사해낸 지자체는 세종시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랙 2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트랙 2는 공공기관만이 정부 기관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100%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인트로 할 수 있는 데에서 이렇게 지자체하고 대학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해낸 것은 저희가 이제 칭찬할 만하다. 저희가 그렇게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트랙 1이 왜 중요하냐면은 트랙 1이 5억 1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4개 사업이 지금 됐잖아요. 근데 요게 내년 4월에 끝나고 5월 달에 파일로트 사업을 합니다. 파일로트 사업을 하는데 이게 25억이에요. 근데 25억인데 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아까 14개 중에서 5개 내지 7개가 된다 그러니까 잘하면 3대1, 2대1이 되는데 이 파일로트 사업까지 저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억을 하지만 내년에 파일로트 사업을 따내서 이제 25억을 따내겠다는 거죠. 25억을 따내서 파일로트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되면은 드디어 트랙 2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랙 2 사업은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지금 올해는 지금 정말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랙 1, 파일로트, 트랙 2까지 가서 이 라오스의 이 기술 양성 센터를 저희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한 3, 4년에 걸쳐 가지고 큰 사업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 내용에 들어가면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루앙프라방입니다.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오스 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라오스 전체가 한반도 크기입니다. 한반도 남북한 합친 거 정도인데 거기에서 뭐 라오스 면적의 5분의 1이고 인구가 뭐 이 정도니까 정말 시골이에요. 저희 가봤더니 정말 시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한국 옛날에 코비드 전에는 관광객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루앙프라방하고 뭐 방비행인가 이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 남쪽에는 다 산림이 우거져 있고 지뢰밭입니다. 월남전 할 때 지뢰가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데 뭐 그런 상황이고 또 루앙프라방은 유네스코 세계문화단지고 뭐 그렇게 시골에 대해서 경치는 되게 좋은데요. 저는 농업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고 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뭐 별로 없고 결국 있다는 거는 수공예품 파는 거, 섬유 제품 조금 이렇게 만들어 파는 게 그게 전부로 돼 있어서 참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루앙프라방에 있는 이제 이게 큰 유네스코 문화재니까 옛날에 왕궁으로 했던 게 이제 박물관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한남대학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현지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현지 파트너 대학이 수파노봉 대학입니다. 수파노봉 대학이 라오스 북부 8개주의 유일한 국립대학인데 이 라오스의 국립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4개 있는데 이렇게 북부 지역에는 하나만 있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 대학을 한국의 ODA 자금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좀 있었지만 그 뒤에 확장하고 할 때 수출입은행의 EDCF 자금으로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류 관계가 있어서 한국 유학 석박사 40여 명이 있어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하세요. 잘해서 협조가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문제 도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80% 종사를 하고 있고 산업 환경도 열악하고 뭐 특히 또 여기는 이제 관광지라 그래서 관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소규모로 흩어져서 관광을 하다 보니까 관광 산업의 유기적인 연계가 안 되니까 소득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목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지 조사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발굴하고 관광 상품과 상품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관광 상품과 상품을 연계해서 그것을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수출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창업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간다. 이번에
25년까지 마스터 플랜에서 창업 정책을 수립해 줍니다. 마스터 플랜에서 이 루앙프라방 지역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금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커패시티 빌딩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전반적인 걸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뭐 이게 딱 잘라지진 않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섞여 있는데 파일로트 사업을 해가지고 창업 지원 추진 체계를 완전히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트랙 2에서는 그 아까 창업 및 기술 양성 종합 지원 센터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과제를 찾아보면은 과제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창업 마스터 플랜이고요. 두 번째가 창업 교육이고요. 세 번째가 초청 연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그 루앙프라방 지역의 경제 여건이라든지 라오스 현재의 경제 상황 그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루앙프라방 지역의 경제 활성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짜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초청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세종시가 중심으로 이제 초청 연수를 할 겁니다. 보통 이 커패시티 빌딩을 위해서는 이 그쪽의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수파로봉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한남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종시가 중심으로 돼서 세종시에 있는 뭐 창조경제대학 실센터 또 각 대학과의 협업 요즘 저희만 하는 것이 이제 고려대학교나 홍익대학교 캠퍼스도 활용하고 각종 연구소를 활용해서 한국에서의 창업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경험시켜주고 우리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주일 정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게 이제 저희가 가서 현지에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1주차하고 2주차 나눠져 있는데 1주차가 이제 기초적인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해주고 두 번째가 이제 심화 과정인데 이런 심화 과정에서 그 보시면 지역 전문가 양성 방안에 보면 사업 아이템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이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쭉 있고 이 성장 전략에 가면은 이 스타트업 자금 소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상품들을 이커머스 판로를 통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 뭐 또 이런 상품들을 관광산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여간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한 2주에 걸쳐서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우리 쪽에 이제 전문가가 파견돼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이제 종합적인 그림인데 세종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한남대학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창업 및 기술 인력 양성 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기술 인력 양성 센터를 만들면 여기서 청년 기업가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을 시키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저기 석박사 유학 연수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남대학교에 와서 전문 인력 교육을 시키게 되고 이분들은 현지에 있는 생산자들을 그 생산자하고 아이템을 발굴 지도해서 상품을 만들게 하고 요거를 전체적인 그 판매망을 디지털 그러니까 스마트화 해가지고 온라인 판매라든지 관광상품 연계 이런 것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디지털 기반 소창업가라든지 숙련 인재는 세종시로 이주시켜서 이들이 세종시의 그 부족한 기술 인력을 충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ODA 요새 이제 흐름이 해외 기술자라든지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자를 데려와서 우리가 이제 비자도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부족한 기술 인력을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시하고 한남대학교가 수행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 실질적인 수원기관은 루앙프라방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수파노봉 대학입니다. 거기에 교수진도 활용할 예정이고 있는 시설물 같은 것을 다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걸 코디네이션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보면은 세종시는
초청 연수에 포커싱을 하고요. 한남대학교는 마스터 플랜 수립이고 현지에 가서 교육 훈련시키는 게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이런 순서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착수 보고가 오늘 코이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이런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저희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전 준비로 라오스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코이카라든지 그 대학 관계자들 다 만나서 이러한 상황을 조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텐터티블리 지금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1차 착수 조사를 위해서 이제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작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오스 코리아 인큐베이팅 센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라오스 코리아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현지의 농작물이라든지 상품을 이용해서 작은 사업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만들고는 있는데 품질이 조악하고 판매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루앙프라방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 센터가 있어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이 루앙프라방주는 굉장히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으로 피스밀로 진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도 안 돼서 참 뭐 많기는 많은데 갔다 오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연결시키는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마스터 플랜을 짜려고 합니다. 항상 보통 마스터 플랜이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하는 건 막 억지로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야 니네 때 60년대 우리는 이런 걸 했으니까 너도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그거 다 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의견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관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 역량 강화, 루앙프라 우협력 증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랙2에서 현지 대학의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통해서 숙련 인력을 양성해서 세종시에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주 기술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으로 될 수 있는 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창업 ODA를 통해서 이게 활성화되면은 경제 분야에서도 창업 이외에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익도 이루고 또 국위도 선양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를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보면서 이제 많은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에 이 라오스 현지에 대한 전문성도 이번에 많이 확보하게 됐고 그래서 라오스의 사업을 조금 더 이 창업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창업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분야로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근데 어떻게 대전시하고 하지 않고 세종시하고 하게 됐나요? 이게 대전시하고 해보려고 했어요. 전 대전시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뭐 대전시와의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운대가 좀 맞아야 되는데 happen to be 이 일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에 대전시는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요. 이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자리로 가버리거나 새로 오거나 해서 이 업무에 신경 쓸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저희가 가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봅시다 얘기했는데 세종시는 대전시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열정, 적극성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진행까지 맡게 됐는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발표는 키스티의 박영욱 책임연구원님께서 공공협력 트랙 2의 선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티의 박영욱입니다.
KST는 올해 그 트랙 2에 ODA 국도협력 사업 트랙 2 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했고요. 제목은 베트남 박장성 수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T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참고로 ODA 사업 그 발표 평가에 활용된 자료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깊이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앞에 일부분만 잘 가져왔습니다. 먼저 키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스트는 1962년 우리나라 엄청 어려울 때잖아요. 그때 화폐 개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환이 원으로 그런 시기에 유네스코 원조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600명이고 예산 한 2천억 원 정도 수준을 운영하는 과기부 산하의 출연연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기능은 데이터 중심의 오픈 사이언스 주도와 국가 슈퍼컴퓨팅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활용 리더십 확보입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부서에 따라 올라가면은 바로 세 번째 데이터 분석 활용 리더십 확보 이쪽 본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였습니다. 키스티가 좀 유사한 사업을 좀 했습니다. 딱 뭐 코이카의 5대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개도국 지원한 경험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NTIS 국가과학기술연구정보 센터죠. 그 NTIS 기술 이전을 한 바 있고요. 기술 이전에 끝난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세미나나 교류를 통해서 후속 지원도 하고 있고 거기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희 기관 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의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베트남 ODA 사업은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30억 원의 과제를 통해서 키스티의 정보 분석 시스템인 경쟁 정보 분석 솔루션이라는 컴파스를 기술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고요.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ODA 사업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키스티가 국가가 인정한 국가 슈퍼 컴퓨팅 센터이고 당연히 그 국가 슈퍼 컴퓨팅 인프라가 있는데 이 국가 슈퍼 컴퓨터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개도국이나 또는 국내 공공기관, 대학에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그런 시스템을 이전해서 인도네시아가 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전하고 또 관련 기술을 또 이식함으로써 그런 기후 변화의 위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 현안 해결이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침수 예측이라든지 대중교통 최적화, 화재 감지 이런 것들을 면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데이터라는 그런 어떤 근간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이고요. 당연히 이 ODA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니즈 분석은 베트남의 박장성. 베트남 하면은 저희 뭐 아시겠지만 일단 공기가 일단 안 좋잖아요. 공기가 안 좋고 또 수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박장성 같은 경우는 아예 2030년까지 이러한 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내에 마스터 플랜을 이미 2021년에 작성을 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로 어느 지역에서는 수질 어느 정도 그리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근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스티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택이 들어왔고 저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그런 니즈 분석 수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도 저희가 주고받고 또 직접 그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방향은 키스티가 장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뭐 슈퍼컴퓨터라는 장비도 있지만 다 그 소싱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또 저희가 그 강점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의논한 결과 재원은 얘네들한테 표현이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이제 ODA 사업 재원을 좀 이용하자.
뭐 기술적인 부분은 수질 측정이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걸 좀 노후화하고 아니면 수작업을 하는 것을 자동화하고 정량화하고 또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화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잘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단편으로 끝나면은 아마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키스트의 데이터 부수 역량을 박장성의 관계자들에게 이식을 하자. 그래서 그거가 주요한 그런 사업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보는 이제 사업 대상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수질 자동 측정소라는 하드웨어 측정 모니터링 센터를 26군데를 저희가 하는데 지표수 쪽에 11개, 그다음 호수나 늪 쪽에 10개, 그다음에 폐수 쪽 5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산업 활동이라든지 생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돈내는 영어로 돈내인데 약자로 돈내인데 박장성의 자원환경국이 돈내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그 위에 그 수질 자동 측정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실과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실험 기자재를 요청을 해서 일단 사업 대상지 및 그 사업 범위는 이렇게 하드웨어 범위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요 한 페이지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베트남 박장성의 수질 관리를 위한 그러니까 수질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수질 개선을 위한 또는 수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끝에 좀 방점이 있는 거고요. 예산을 일단 80억 원으로 제안하고 예비 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조금 올라갈 수 있거나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들었습니다. 기간은 2026년부터 4년 동안 진행할 거고요. 큰 꼭지로는 세 가지로 저희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수질 관리 체계 구축. 그래서 상세 설계를 만들고 수질 자동 측정소 26군데에 설치를 하는 등 수질 관리 체계를 하나 구축을 하는 게 여기가 비용이 거의 한 4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반의 수질 관리 및 예측. 이건 아마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었고요. 우리 기관의 강점을 살려서 그런 수질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그 역량을 이식하는 그런 일들이 사업 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마 사업 1과 사업 2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수질 분석 교육 그리고 이걸 좀 중점을 두었고요. 우리 또 기관이 과학 데이터 분석 교육 이런 부서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국내외 그 초청 연수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수자원 공사와 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에 이제 키스티가 사업 1과 사업 2와 사업 3을 주도하고 있고요. 사업 1 같은 경우 수질관리 체계 구축은 이거는 주로 하드웨어 장비 세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기관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기업 휴먼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준비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저희 기관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고 세 번째 역량 강화 교육의 데이터 분석 교육은 키스티다. 그리고 수질 원격 감시 체계 교육 및 수질 관리 역량 강화 기술 교육은 관계된 기업. 그 중에서는 K워터와 협력을 하기로 사업계에서 제안 전에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측에 베트남 쪽은 이제 돈 내는 수원 기관이 되고요. MV 워터는 베트남의 수자원 공사격이 나와피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그 중에서 북부 지역 박장성이 포함된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MV 워터입니다. 그래서 MV 워터까지 저희가 출장을 가서 관계자와 다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깨끗한 물 공급과 수질 관리를 위한 베트남 박장성의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박장성에서 계획한 마스터 플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수작업이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그 수질 관리를 디지털 전환준을 통해서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도움을 줄 거고 수질 데이터를 단순히 모니터링해서 축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축적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향후 예측하는 데도 할 수 있고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예방이나 대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질되는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에게는 깨끗한 물 공급을 기여하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관문은 저희가 통과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후의 일정이 아까 윤 센터장님께서 트랙 1과 트랙 2의 그 차이점이라든지 일정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트랙 2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예비조사 컨설팅이 끝나면은 11월, 12월 예비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좀 더 피지빌리티를 좀 더 확인할 거고 잘 돼서 내년에 만약 최종 선정이 되면은 26년부터 4년간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에 선정됐다는 그 코이카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키스티가 출연 연구소라서 특정 분야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사업의 접근이라든지 또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K-워터 물산업연구조합 그리고 여기에는 좀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민간 기업의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소속 전문가가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그 회의 수를 보니까 거의 한 월 한두 번씩은 꼭 회의를 했고 심지어 이들과 함께 베트남에도 같이 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들께 심심한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콘 인큐베이터 김진아 대표님께서 대전 혁신기업 인도 지출 특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죠. 잘 안 들릴 거예요. 가깝게 한번 좀 대. 저는 괜찮은데 딴 분들이 듣기 좋아요. 시간을 제가 몇 시까지 하면 20분이에요. 20분. 그러니까 2시 5분까지. 소리가 있는지 안 들려요. 아니 올리지 말고 약간 들으시면 마이크를 들고 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앞에 가서 하는 게 하나는 꺼줘요. 이거 지금 그거 꺼주시면 돼요. 이게 그럼 작동하는 거가 안녕하십니까? 위로 올리시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기보다 조금 연약해서 마이크를 들고 하면 하다가 중간에 팔이 떨려가지고 마이크를 안 들고 하려고 안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앞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유니콘 인큐베이터의 대표 김진아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유일한 인도 전문 엑셀러레이터고요. 오늘은 인도 관련된 특강을 맡았습니다. ODA 관련 사업인데 인도 관련된 걸 어떻게 앞뒤에 끼워 맞출까 지금 발표 들으면서 강의 자료를 사실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20분이 상당히 짧아가지고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앞뒤의 내용을 제가 조금 발표하면서 좀 넣었다 뺐다 빠르게 넘겨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도의 메루트라는 지역에 앞에 보신 사진은 한 10년 전의 지역이고요.
요거는 지금 인도의 메르트라는 지역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고속도로 사진입니다. 한 10년이면 사실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엄청나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계시는 나이가 많으신 분은 현재 인도의 총리 분이시고요. 올해 3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돼서 인도 내부에서는 조금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고, 인도의 캘리포니아라고 불리는 카르나타카 지역은 뺏기셨습니다.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는 조금 혼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박정희 정권, 인도에는 리콴유 총리처럼 상당히 경제 정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상당히 조금 파쇼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인도에서는 인도의 저희 친구들이 카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끌려가서 어디에서 죽는 것 빼고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 그게 인도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는 어떤 그 노하우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 전투적이기도 하고 파쇼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성공적으로 경제 정책을 잘 이끌고 있는 총리입니다. 이분이 지금 인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것들이 메이크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로 불리는데요. 메이크 인디아는 대표적인 제조 강국 정책입니다. 디지털 인디아는 디지털 인디아 정책 산하에서는 2019년까지 인도가 전체적으로 그 인터넷 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국이 사실 디지털 인디아 정책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는데요. 인도에서는 동남아시아에 한류가 많이 퍼졌는데 인도에서는 사실 한류가 최근에서야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블랙핑크하고 BTS를 모르면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할 정도로 인도에서는 한류 열풍이 엄청납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인도에 가도 초대를 집에 잘 안 하던 부모님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가면 집에 못 데리고 가서 안달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반가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한테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나 한국에 친구가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자기 자녀들한테 의수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저를 집에 데리고 가서 자녀들한테 한국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 할 정도로 한류가 엄청나게 열풍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인디아는 뒤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한국에는 14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에는 현재 114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상장하는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해 유니콘의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고 인도 정부가 집계하는 유니콘의 숫자와 또 CB인사이트에서 집계하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매해 빠르게 유니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인도의 모디 총리가 아주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 기조하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인도에 아주 빠르게 공장들을 설립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인도가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10년 전에 문바이 공항입니다. 문바이는 인도의 대표적인 경제 1도시이고요. 지금 가시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인도의 문바이의 공항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여기는 바라나시라고 인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고요. 지금 가시면 이렇게 현대적인 인도의 바라나시 열차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인도 전역의 열차 지도인데요. 인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더럽다, 인구가 많다, 성폭행이 많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죠. 사실 인도와 한국은 독립기념일이 8월 15일로 같습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고요. 인도는 1947년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저희하고 인도하고는 같은 날 독립기념일을 기념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공통점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단 딴 국가에 저희가 오랜 기간, 인도는 사실 영국이 2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요.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같은 날 독립기념일이기도 하고, 허황우라고 해서 한국에 오래전에 시집으로 온 그 인도의 공주가 한 명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인도가 또 한국에 우리가 조금 한국이랑 인연이 많다 이런 또 스토리 때문에 요새는 이렇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허황우를 아느냐 이런 질문들도 조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이렇게 남부 지역에 가면 한국이랑 또 유사한 언어적인 그런 그 공통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류 열풍이 분 이후에는 오히려 인도에서 한국과의 공통점들을 좀 많이 찾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인도 대사관에서 그 문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축사를 하러 오신 한 문화부 쪽에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분이 내가 김해김씨다. 그래서 허황우의 그 피를 이어받았다 하시면서 인도의 전통 노래를 축사 이렇게 마무리에 이렇게 부르시면서 인도하고 이렇게 공통점을 좀 어필을 하셔서 그 자리에 오신 인도 분들한테 아주 그냥 박수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는 이렇게 한국하고의 공통점을 많이 어필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에는 여전히 이런 인도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조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최근에 작년에인가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인도 공과대학교의 천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3부작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기안84가 그 인도를 여행하는 컨텐츠들이 조금 한국에 많이 배포되면서 인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도 조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인도만 전문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반갑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한국에는 조금 낯설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특이하게 인도 이름이 있습니다. 마히마라는 게 제 인도 이름인데요. 대부분 인도 사람들은 저를 마히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인도에 대해서 뭐 기사를 내거나 유튜브 컨텐츠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20분 조금 짧으니까 좀 긴 얘기들이 듣고 싶다 하시면 한번 검색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인도 진출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인도 천재들이 간다는 인도 공과대학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에 뭐 카이스트다 그러면 한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도 공과대학교는 인도를 그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실은 인재 육성 스킴입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에 현재 기준으로 23개의 인도 공과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에 총 23개의 인도 공과대학교가 있고요. 이 인도 공과대학교들은 매해 자기네들끼리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1위부터 23개의 인도 공과대학교의 순위를 매해 먹이는데 이 중에 1위부터 5위까지의 공과대학교가 정말 탑 클래스의 인도 공과대학교들이고 이 1위부터 5위까지의 공과대학교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저희가 그 글로벌 IT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이라던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글로벌 CEO들이 대부분 탑5의 IIT의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114개의 유니콘 기업들의 대부분의 파운더들이 이 IIT 탑5 안에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스타트업 씬에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IIT 출신들이 많이 있고요. 인도 스타트업 씬들을 육성할 때 한국도 정부에서 그 멘토풀들을 육성을 해서 대부분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게 하는데 인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스타트업 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멘토풀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멘토풀들을 육성을 할 때 IIT 졸업생들을 좀 특별하게 그 멘토풀에 인바이트를 해서 이 IIT 졸업생들을 멘토풀들을 육성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글로벌 씬에 나가서 글로벌 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그 시장 안에서 전문가들로 활동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스스로 창업가가 되어서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또 창업한 사람들을 후방에서 멘토로서 지원을 하면서 육성하는 그런 그 3웨이로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사실 이 IIT 졸업생들의 얼럼니 모임이 있고요. 국내에 그 테크하이브라고 국내에서 삼성의 C랩 출신의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창업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IIT 출신으로 국내 IIT 졸업생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고 국내에 또 그 인도 대사님도 IIT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 300여 명 정도 IIT 출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동문회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IBM도 다 IIT의 동문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인도의
지금 아마존으로 불리는 플립카트라든지 인도의 우버인 올라 이런 그다음에 인도의 그 배달의 민족인 조메이토 대표들도 전부 다 파운더들도 IIT 출신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인도의 델리하고 중부의 이제 문바이 경제도시인 문바이하고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 이렇게 세 개의 거점을 두고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메인 파트너들인데 뭐 에이소창 같은 경우는 인도의 인도 상공회 대표적인 상공회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FITT는 이제 인도 IIT 중에 그 탑 2에 들어가는 인도 IIT 델리의 그 창업보육센터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대부분 뭐 VC나 AC나 아니면 각 지역의 이제 그런 전문 기관들 그 다음에 마케팅 에이전시나 로펌들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서 같이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다문화 국가인데요. 어느 정도로 다문화 국가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엄청난 다문화 국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3명의 사람들이 다 한 인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시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인도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그 흑인같이 까만 한국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말 뭐 네팔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인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백인 같은 사람도 있고 흑인 같은 사람도 있고 중동 사람 같은 인도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섞여서 한 인도라는 국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인구 수만 하더라도 인도는 이제 명실공히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인구수 1위가 됐고요. 14억이 넘어갔고 그리고 언어가 공식적으로 상용어인 영어를 포함해서 헌법에 23개의 언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걸로 현재까지 밝혀진 언어가 16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전혀 다 다른 언어는 아니고요. 뭐 방언이라던가 뭐 사투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긴 하지만 밝혀진 언어가 그렇고 현재 밝혀지지 않은 언어들도 상당수 더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인종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GDP나 국토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랑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평균 연령인데 한국의 평균 연령은 44세인데 반해서 인도는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24세 연령이 한 40%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아주 많고요. 스마트폰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인디아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전역으로 깔면서 그 스마트폰 보급도 아주 빠르게 했었고요. 그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아주 빠르게 2019년까지 늘었는데 현재 한 9억 3천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5억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러니까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비교해서 보실 부분이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아직 그만큼 높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모바일 상거래라든지 전자상거래를 할 부분의 비중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내용들을 조금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인도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빈부격차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특이한 점이 중산층의 인구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터넷 시장이 조금 많이 커지기 시작했고 유니콘의 숫자도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산층 인구가 지금 좀 두터워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 젊은 층이 원래 인도는 그 조혼율이 많이 높았고 그 다음에 가구당 출산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좀 빠르게 여성 인구가 결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도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인도 정부에서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고 저한테 왜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모르겠다, 곧 한국이나 그 일본처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가 빨리 올 것 같은데 도무지 우리는 왜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추세들이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네들은 좀 잘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여자들이 그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자리도 많아지고 특히나 IT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여자들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이럴 일들도 없었고 어디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차를 운전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고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자기가 일을 갖고 혼자서 먹고 살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안이 많아져서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 하는 여자들이 정말 제 주변에도 이 스타트업 씬에 특별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캐치가 이게 간극이 기존 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아주 빠르게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것들 현상들을 아주 그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도 따라서 늘어나고 중산층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지켜보시면 시장 발굴하시는 데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제가 유니콘이 많이 늘어났고 IT 시장이 많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아주 그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5년, 16년, 17년에는 유니콘이 아주 적게 늘어나다가 코로나 기간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에 아주 엄청나게 빠른 숫자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가 인도가 그 코로나 감염이 너무 빨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락다운을 시켰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제가 인터넷 보급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인터넷 보급이 끝났고 인터넷망이 깔렸는데 코로나가 왔고 그래서 락다운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인터넷 기반으로 산업이 올라오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고 인터넷으로 올라온 거 통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로 물건들을 주문을 해서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집에서 음식을 배달을 시키면 거의 15분 만에 식재료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파인애플 얹어진 디저트 먹다가 갑자기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어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먹는 중간에 시키면 정말 위치 추적이 됩니다. 얘가 배달이 어디쯤 왔는지. 그래서 먹는 중간에 파인애플 오면 그냥 더 먹을 정도로 그 땅덩어리가 넓은 인도에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이 배달을 시켜서 먹는 거에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가 갖춰져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구와 신이 공존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유저로도 보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인도가 마케팅적으로도 놓고 보면 이제 화장품 파시는 분들이 저한테 좀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저희는 그쪽 부분은 좀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기존에 이제 그냥 유통망에다 막 화장품을 파시던 분들이 오셔서 그 리테일 하시는 이제 그런 망들을 찾으세요. 근데 인도가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마케팅 방법론 중에도 대세여서 사실은 이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시장의 변화를 잘 못 읽으시고 그냥 기존 방식으로 파시겠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들을 조금 이런 트렌드들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시장에 접근을 하실 때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과 좀 다르게 어떻게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서칭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그 스타트업 관련돼서 조금 국내와 공통점은 인도도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시장을 많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처럼 매칭 펀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 정부 사업들을 이용을 하시려면 아까 한 기업이 인도에서 이제 JV 제안을 받으셨다고 잠깐 저하고 인사 나누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JV를 하실 때 인도 기업이 한 51% 지분을 가지면 현지의 매칭 펀드나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현지에다가 헤드쿼터를 두시거나 플립을 하지 않으신다면 현지 사업들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시지만 인도는 JV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JV 제안을 받으셨는데 그쪽 현지 기업의 지분을 51%를
두신다면 현지의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좀 받으시기가 활용하시기가 좀 용이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현지 기업들이랑 그렇게 전략적인 제휴들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지분 구조들을 따지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요런 지원 방안들을 먼저 좀 따져 보시고 지분율을 얼만큼 넣으실지도 판단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정부 자료인데 그 모디 총리가 전후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정책을 잘 추진해서 수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이고, 네.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인도가 아주 공격적으로 한국을 좀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 시장에 들어갈 때 역으로 좀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나 주정부에서 한국에 아주 빈번하게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나 기관들하고 다양한 방법이나 다양한 루트로 좀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입하시기에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여기는 이제 IT에 관련된 얘기들만 나와 있지만 이 이외에 뭐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라든지 뭐 B2G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 인도가 아주 뭐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제조를 하려면 도시 개발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기 전에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 뭐 기술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들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IT 지역적으로는 벵갈루루나 델리나 뭄바이나 이런 도시들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 말고 인도가 땅이 너무 넓고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은 대부분 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저희같이 기술 기반이라든지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원이 많이 필요한 그 지역들이 더 많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로컬 시장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냥 중국처럼 이렇게 QR을 찍으면 결제가 가능한 핀테크가 아주 활발한 곳이 또 인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도가 위험하거나 뒤처지거나 하지 않은 게 또 인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인도에 한번 가셔서 인도 시장을 경험해 보신다면 기존에 생각하시고 계시던 기존에 갖고 계시던 선입견에서부터 인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인도가 이렇게 시장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앞에서 좀 말씀드렸고, 네. 인도가 아까 이제 여자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중산층 비율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형태가 F&B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집에서 살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음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말에 나가서 집에서 살림을 안 하고 매식을 많이 하고요. 매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술도 많이 사 먹습니다. 그래서 주류 산업도 많이 커지고 있고 뭐 크래프트 비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커지고 있고 파인 다이닝이라든지 레스토랑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서 최근에 젊은 친구들 만나면 집에서 뭐 김치를 담궜다는 둥, 뭐 집에서 떡볶이를 해 먹었다는 둥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F&B 사업들도 나갈 만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보시면 뭐 인도가 더럽다고 생각하셨지만 지금 이 레스토랑들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기존에 알고 계셨던 인도의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뒤는 뭐 앞에 얘기해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라. 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인도의 짜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대표적인 전통 음료인데요. 맛은 약간 우리나라의 믹스커피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인도 갈 때 많이 사다 드리는 게 인도 그 믹스커피, 그 맥심 믹스커피하고 최근에 인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게 오리온 초코파이가 인도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파는 그 오리온 초코파이하고 그 믹스커피 안에는 인도 베지테리안들이 먹으면 안 되는 좀 성분이
있어서 현지에서 파는 건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한국의 초코파이하고 믹스커피가 인도에서 좀 인기가 많고 사다 줄 때 좀 가격 부담이 없어서 많이 조금 사다 주기는 하는데요. 이 짜이하고 믹스커피가 맛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쿨하드라고 그래서 이 진흙 같은 걸로 만든 친환경 컵인데 얘네 짜이 그 좀 좋은 짜이 파는 레스토랑 그 카페에 가면 이 쿨하드 안에 쿨하드에 이렇게 짜이를 담아서 줍니다. 친환경 컵인데 그냥 한 번 마시고 이렇게 계속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종이컵 같은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인도에서도 환경오염 문제에 민감하고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사용에 대해서 제어하는 그런 법령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친환경 그 컵이라든지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사용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꾸로 이제 한국에서는 요런 제품들에 대한 도입이랄지 이런 방식에 대한 도입이랄지 이런 것들도 거꾸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사례가 되실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넘어서 어쨌든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중에 마지막으로 백숙희 청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얼라이언스 주요 과제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그 과기부 산하 과학재단, 그 당시 과학재단에서 일을 시작했고 91년부터 이제 코이카에 가서 21년도까지 일을 했고요. 21년도에 퇴직하고 나서 지금 청주대학교에서 ODA를 교환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저번에도 발제를 하고 이번에도 발제를 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과제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 오늘 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안이 찾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ODA 사업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질문하셨는데 대전광역시의 ODA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대전 ODA 지금 사업 얼라이언스를 만드셨는데 여기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 기후 테크가 이제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코이카 사업은 어느 정도 했을까? EDS 사업은 분석을 못했고 코이카 사업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윤 정부 들어서 선직훈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이제 그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전략적 ODA 이거는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패키지와 대형 브랜드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정말 제가 일 시작했을 때는 100만 불도 컸는데 지금은 1000만 불, 2000만 불, 3000만 불이 이제 보통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순환 ODA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몇몇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 방식을 선진화하겠다. 여기에는 우리가 디지털이 빠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다 한 군데 올려서 다 전 국민이 공유한다든지 디지털을 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019년도 기준으로 30년까지 우리 ODA 총액을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올해에 6.3조, 4조여서 6.3조여서 이미 조기에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기관들은 그럼 ODA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부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물 기후가 환경부 산하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한번 보자면 지금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코이카의 그 비상임 이사 부처 중에 하나인데 오셨을 때 맨날 과장님만 오시고 별다른 언급을 안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년도에 33억 원이었는데 2030년까지 우리는 500억 원에 ODA 사업을 했다라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1년이니까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설경제국장, 그다음에 국제협력 통상 담당관, 해외 건설 지원과장. 그래서 ODA 사업 그 코이카 이사에 오실 때는 저기 건설 지원과장님 오시고 못 오시고 뭐 사무관님이 주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그러니까 부처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다 밑에 산하기관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자부는 키아티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농진청은 농지청 코피아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림축산부는 그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건협에 위탁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조직을 보면은 이제 저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앞단에 조직 제일 앞단에 있어야지만이 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실에 국제협력 통상 담당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 끝에 이제 담당 부처들이 담당 이제 그 국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건설 협회에 국제개발협력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 센터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도 21년도 11월에 최근에 수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이제 2.0 한 4개월 만에 또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ODA 사업 선진하려면 성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풋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 관리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협회가 직접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건설협회도 이 사업을 발굴하고 평가하려면 지침들을 운영하고 제정해야 되는데 지침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그 성과 평가 관련해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번 그 개정하고 관계자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황을 보면은 올해는 지금 2026년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사업을 공모를 하려면은 이게 관계자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요. 갑자기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게 일정이 계속 늦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 3월에 안내를 한 거예요. 우리는 공모할게 해서 준비하세요라고 하고 이제 5월달에 공모 설명회를 하고 지금 이제 다 공모해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 심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기관들이 역량이 그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 펌을 하나 선정을 해서 제안서를 계속 고도해 줍니다. PDM도 고도해주고 PDM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PDM 고도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PCP 받아내야 되는데 PCP 받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도와주고 현장 출장도 가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무관협에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기재부가 이제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그것도 계속 도와주는 형식으로 기관을 컨설팅 펌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펌 선정할 때 이거 제안서 고도해가지고 무관협을 몇 개 통과했을까? 이게 이제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대전이니까 지자체가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경북도가 그 새마을이라는 브랜드로 잘 하고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이제 그 새마을 재단에 관한 설립 그 운영 조례를 12년도에 해서 새마을 재단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새마을 세계화 재단인데 지금 새마을 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재단 먼저 만들고 국제 교류 협력 증진 ODA에 관한 거는 나중에 만든 거죠.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을 이제 브랜드화하고 그다음에 출연 출자 기관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새마을 재단이 과연 사업을 잘 할까라고 하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사업도 이렇게 그 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앞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사업을 브랜드화, 대형화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발맞춰서 코이카가 새마을호도 시그니처 사업을 만들어서 내후년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10년간 3억 불 4천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이카하고 행안부하고 경북도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어쨌든 뭐 사업을 만들어서 뭐 발주를 해서 이제 PMC 뽑아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경북도,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중앙본부하고 새마을재단은 이제 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마을재단의 조직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중앙에는 연구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더 크지만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역량이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봐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오늘 대전 세종연구소에서 오셔서 제가 지난번 언급했는데 아주 반갑고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마을 관련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도 뭔가를 한다고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대구시가 새마을 관련해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경북도가 새마을 운동은 브랜드화해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는 보니까 조례를 국제개발 관련한 조례를 2017년도에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과학도시여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ST에 관한 걸로 주로 돼 있더라고요. 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뭐 기조실장, 국제관계대사, 그다음에 그 국제 담당관이 이제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이제 국제 담당관 업무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 개발 협력 뭐 사업 추진 5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3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방 인재 개발회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5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 공무원이 이제 자기네 광주시도 하고 있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다는 조금밖에 못해서 그래서 너 당신네는 어디하고 비교를 하냐 그랬더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하고 비슷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전광역시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광주광역시 그 간부를 설득시킬 때 그래도 우린 잘하고 있다. 더 잘해보자 라는 비교 지표로 제가 한번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전은 아쉽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대전광역시한테 어떤 역할을 요구해야 될까? 시장님을 만나야 될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ODA 뭐 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역할이 없어서 시민 차원에서 대전의 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 과학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대전의 그 국제개발 협력 전략이 좀 마련되고 그 전략 하에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전은 강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탄소부터 도시안전, 지역경제 이거는 저기에 그 대전 세종연구소에 주요 강점으로 나와 있는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가 물 기후 테크인데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시대잖아요.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80%가 물 문제라고 합니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범정부 물 기후 테크 전략을 누가 마련을 해야 될까? 누가 주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국토부처럼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조직을 가봐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우리 물 기후 관련해서 우리가 뭐 힘을 합쳐서 만들고 환경부는 우리를 조금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할 때 당연직 위원이니까 우리 그러니까 물 기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가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ADB하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안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냐면 모든 국제기구 그 다음에 지금 OD 사업을 하고 있는 OD 그 사업을 공모할 때도 우수한 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만 좋으면 돈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2천억 불 정도의 OD 예산이 전 세계 OD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매칭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울산의 코끼리 공장이라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관련 사업인데 그 먼저
이 기업을 말레이시아에 모시고 가서 이제 이 기업에 맞는 사업이 이제 그 RFP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부 가서 보니까 기후 탄소 전세실이 있고 국제협력가 있고 이 뭐 팀은 있는데 그 업무 내역은 그렇게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환경산업기술진흥원에 업무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뭐 주로 환경 관련해요. 여기에 물 관련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환경산업기술 것도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CPS에 중요한 협력 분야로 들어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면은 그러니까 선정될 여지도 있지만 국조실에서는 이 전략하고 정책 부합성을 항상 봅니다. 이게 비껴나면은 조금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셔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해 말쯤에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그다음에 뭐 CPS도 뭐 수정되고 할 거니까 우리가 미리 가까우니까 국조실에 가서 우리 지방 ODA 차원에서 그다음에 물기후 테크가 정말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의견을 제출하고 RFP에 이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지 나중에 추가시키는 것보다 미리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는 CPS가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더 내로다운해서 좀 더 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 원장님께서 창업교육 관련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코이카에도 어느 때부턴가 뭐 창업 사업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사업을 취소하기도 하고 그 부처가 잘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좀 경험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경험들, 실패 사례들을 조금 스터디해서 라오스가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창업 관련해서는 한동대에서 지금 석박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오스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도 인맥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 남았네요. 그래도 대전광역시한테 뭐 역할을 맡길 건가 말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을 지금도 해오셨고 나중에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경기도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없어요. 근데 ODA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있어야 되고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경기도에 없느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생겨야 되는데 경기도가 얼마나 큰데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작년에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해주시고 이제 정말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들어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지자체 공무원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우리한테 이걸 해줘야지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커미티는 이제 사업 컨설팅하고 애로사항 해결할 거고요. 그다음에 앵커 공공기관 관련해서 K-워터는 정말 그 물산업혁신처 그린 ODA 센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들어가 보고 야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해외 투자 사업이 뭐 25년에서 36년간에 걸쳐 장기 투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정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필리핀의 그 이제 연쇄조총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여기 수자원공사 마찬가지로 그 발전소를 운영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장기였어요. 그래서 이 ODA 사업이 그냥 ODA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투자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DA 사업하고 있고 수주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테크노파크는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테크노파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진흥기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ODA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전 세종 연구원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상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그 다음에 물산업연구조합은 과기부 로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정보연구원은 이제 과기부인데,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그 부처를 떠나서 대전에 있는 기업의 그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 학교가 ODA 사업을 해서 우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DG하고 이걸 뭐 ESG만 고민하는데 결국에는 ESG를 달성해서 SDG 달성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도 사업을 선정할 때 SDG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기업 관련해서는 ESG하고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SG하고 좀 연결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는 ESG 관련 조례들을 유성구, 서구 했고, 그다음에 광역시가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업 발굴할 때 요즘에 공공기관들은 다 ESG 관련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ESG도 우리가 사업 제안서 낼 때도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코이카 ODA 사업은 보니까 물산업 보니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가 더 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 보면은 필리핀은 이제 워낙 그 태풍 관련해서 많아서 재난 관련해서 이제 사전 그 예보 요 관련 사업을 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요르단은 워낙 이제 그 물 부족 국가고 난민들이 많이 있어서 국토부 당시에 국토부가 또 전략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케냐는 물 부족 국가고, 그다음에 라오스는 이제 남능강 댐 이런 거 댐 관련해서 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은 물 관련 사업을 하려고 좀 했는데 잘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에티오피아, 이라크 순이고, 이라크는 이제 우리가 전후 복구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전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사업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 100만 불, 몇십만 불이었던 게 12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화된 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 리스트는 제가 한번 보시라고 가져온 거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다 배포드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ODA에서 사업 계획에서 보면은 그럼 수자원하고 위생이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상에서 가야 될까, 유상으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그 순위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결국에는 유상이 더 많습니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유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저는 KSP를 한다든지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일단 마스터 플랜하고 파일럿하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성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주재국 정부가 EDCF나 아니면 ADB, 월드뱅크 그 차관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 윤 센터장이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맞는 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다음에 결국에는 정부는 계속 무유상 연계하라가 아예 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연계하고 해서 하는 걸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마케팅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데 각 국의 물 관련하는 부처, 환경 부처하고 우리가 네트워킹이 돼 있을까? 우리가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BP 사례지 발간하고 수요자를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국민의 홍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관련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한 3분짜리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수한 사업.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수업하는데 잘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 놓고 VIP 방문 계기에 우리 성과사업을 올리면 되게 쉽게 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 이제 국제개발 종합 시행계획서에 보면은 이게 주요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또 이제 많이 확대하겠다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는 우리 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인태 전략하고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대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재해 대응 관련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과학 기술. 그다음에 과기부는 2021년도에 과기 ICT 무상 협력 전략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루안다, 페루가 중점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발굴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점 디지털 전환 분야 중에 우리가 기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0에서는 프로그램 차관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TS, IBS를 고도하겠다.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국제기구도 그렇지만 주요 공유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거를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 ODA ESG 경영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대형화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2020년도 기후테크 사업은 발굴은 누가 알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관계자가 모였는데 얼마나 누가 발굴하고 있는지 규모는 알고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지금 다 모여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제안서 고도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전 지역 OD 사업 할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물기후 테크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겠는데 누가 하지? 이런 고민들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와 협력, 그래서 K-워터는 좀 UNEP하고 협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